구와 줄거리. 권력의 정점에 선 최충원에 맞서 무인 정권을 끝내려는 사람들. 최충원의 생질이자 그의 오른팔이었던 박진재는 자신의 문객들을 최충원이 벼슬에 등용하지 않아 불만을 토로하다 유배길에서 절명하고 내신왕중 왕준명이 오랫동안 치밀한 노력을 해왔던 최충원 암살 계획조차 실패로 돌아간다. 한편 변방의 거란족들이 금나라를 위협할 정도로 성장한 대륙에 요동치는 움직임이 심상찮다. 이즈음 개경도 벌집을 쑤신 듯 소란스러웠다. 사실 예종 임금 이래 100여 년 동안 외적의 침입이 없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거란군이 침입했다는 급보는 대단히 충격적이었다. 중신들을 소집하여 방책 마련에 나선 것은 고종 3년 8월 18일이었다. 의견들이 분분히 쏟아져 나왔다. 지금 저들을 막아야 합니다. 지금 막지 못하면 장차 큰 무리들이 밀고 올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좀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란군이 강을 건넌 것은 우리 땅을 침탈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대륙에서 피할 곳이 없기에 강을 건넌 것입니다. 장차 전투가 벌어져 저들에게 유리하게 전개된다면 돌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의견들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어느 쪽으로도 가닥을 잡지 못하고 시일이 흘러갔다. 조정은 여전히 물끓듯 소란스러웠다. 한 대신이 대의 명분을 내세웠다. 이 땅을 어찌 오랑캐들에게 한치인들 내줄 수 있겠습니까? 마땅히 태조대왕의 성지를 받들어 저들을 이 땅에서 물리쳐야 할 것입니다. 결국 파병을 결정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다. 100여 년 가까이 외침이 없었는데다가 장기간 무신들이 집권했기 때문에 군대라는 것은 이름만 있을 뿐 병사들은 한결같이 훈련이 부족했다. 그러나 일단 적을 막기 위해 파견군을 모집하고 편제를 정리했다. 상장군 노원순을 중군 병마사로, 지여사 대사 백수정을 지병마사로, 좌관 의대부 김원주를 부사로, 상장군 오웅부를 우군 병마사로, 최종준을 지병마사로, 실랑 유세겸을 부사로, 대장군 김치려를 후군 병마사로, 최종하를 지병마사로, 진숙을 부사로 삼아 방어하게 하였다. 총 규모로 보면 11령이었지만 여기에는 고려의 유일한 기병대 신기군까지 합친 편제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손색이 없는 모양을 갖추었지만 그 내실을 들여다보면 형편없었다. 변방에서는 계속하여 화마가 달려왔다. 모두 좋지 않은 소식이었다. 의주의 영덕성이 함락되는가 하면 의주와 구주가 위태롭고 안주와 인주도 걱정거리 속에 올라왔다. 그들은 무척 진격 속도가 빨랐다. 그러면 그럴수록 개경 백성들은 낙당과 비아냥을 함께 내놓았다. 이제까지 저희들만 잘났다고 집안 싸움을 해댔으니 이런 결과가 올 것은 너무 뻔한 일이다. 글쎄 말이야. 아무리 썩어도 그렇지 오랑캐가 쳐들어온 다음에야 군대를 조직한 일이 어딨단 말인가. 더군다나 권력을 지겠다고 맨날 쌈질이니 언제 병사들이 강해질 수 있겠냐 말이야.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그나저나 피난을 가야 하지 않겠소? 어쨌든 이 모든 일은 최가의 잘못이 커. 백성들은 한결같이 이러한 사태가 최충원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직접 그를 욕하며 매도하는 사태까지 생겨났다. 최충원은 그동안 백성들을 향해 나라는 부유하고 군대는 강하다고 큰소리 쳐왔다. 그러나 어디 그런가. 변경이 소란스럽고 대금의 정세가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것을 보고할 때마다 최충원은 백성들이 쓸데없는 말에 동요된다고 꾸짖었다. 아무리 보고를 올려도 지붕에 올라간 닭 쳐다보듯 하자 변방의 관리들은 아예 성읍 몇 곳이 함락당한 후에 장계를 띄우자고 입을 맞췄다. 이 당시 거란군은 평안도에 들어와 있었다. 그들이 이렇듯 범위를 넓혀간 것은 생존을 위해서였다. 처음부터 고려를 넘보기 위해 강을 건넌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몽고군으로부터 쫓겨 어쩔 수 없이 강을 건넜다. 막상 건너왔으나 먹을 것이 없었다.
처음에 독고정이 그들의 청을 받아들여 얼마간의 식량이라도 나눠주었다면 사정은 달라졌을 것이다. 거란군이 대략 9만이라 했지만 여기에는 노약자와 부녀자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거란군은 고려군과는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고 양민들이 있는 곳을 공격했다. 그러므로 선발대를 제외한 본대의 움직임은 신속하지 못했다. 곳곳에서 거란군과 싸움이 벌어져 작으나마 수확이 있었다. 분도의 작은 접촉으로 인한 수확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고받으면서 정부군은 북상해 나갔다. 이윽고 평안도 강계군의 독고산 아래 진을 쳤다. 이때 후군에 있던 장군 김치려는 아군의 사기가 저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장검을 뽑아들고 말을 채찍질하며 적진을 향해 달려갔다. 거란군은 기세가 오른 김치려의 예봉을 피해 도망쳤다. 그러는 중에 날이 어두워지자 중군 병마사 노원순이 찾아왔다. 장군, 저들은 병력이 많고 우리는 적습니다. 또한 아직 우리의 원병이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함부로 병사를 움직이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못하오. 일단 연주성으로 물러가 군량이 마련되거든 공격하는 것이 어떻겠소.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지금 아군은 작으나마 여러 곳에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사기는 저하되지 않았습니다. 한번 싸워본 다음에 의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검은 깃발이 올라왔다. 막료장수가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김치려는 공격명령을 내렸다. 이날은 3번 공격하여 3번 모두 소득이 있었다. 며칠 후 거란의 진영으로부터 사자가 왔다. 통역을 맡은 역관이 오기 전까지 그는 몽고말로 떠들어댔다. 너는 누구냐? 김치려가 물었다. 나는 거란의 벼슬아치입니다. 무슨 일로 왔는가? 부탁할 일이 있어 왔습니다. 부탁할 일? 예기치 않은 일이라 김치려는 주위를 돌아보았다. 부탁할 일이란 게 뭔가? 부녀자들을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그게 무슨 말인가? 우리는 그대들의 부녀자를 죽인 적이 없다. 오히려 너희 거란병들이 고려의 부녀자들을 해치지 않았느냐. 우리는 곧 이곳에서 떠나게 됩니다. 정말 떠나는가?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이곳에서 지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음 날 거란의 아와 걸로가 보낸 사신이 도착했다. 내용은 그들이 떠난다는 것이었다. 그들이 후퇴하는 것을 삼군이 쫓았는데 길에서 달구지를 비롯해 소 등의 가축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그러나 그것들은 식용으로 쓰는 것 외에는 도움이 될 수 없는 것들이었다. 거란군들은 청세진을 지나자 질서를 잃었다. 많은 사람들이 화살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 김치려 휘하의 병사들이 추적 끝에 귀티가 나는 부인을 생포했다. 역관을 시켜 물으니 그녀는 아아의 부인이었다. 어찌 피하지 않았소? 그대의 남편은 이미 강을 건너 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인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아닙니다. 그 사람은 싸움에 패하여 약산사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만을 품은 부하 한 사람이 그 일을 찌르고 도망쳤습니다. 소란이 그친 대지 위에 비가 오고 있었다. 고종임금은 내전 처소의 문을 활짝 열고 늦가을 비를 함초롬이 바라보고 있었다. 임금의 등 뒤로 연암은 걸음 떨어진 곳에 박상궁이 앉아 있었다. 어느덧 벌써 황혼이 가까운 나이다. 잠시도 임금의 곁을 떠나지 않는 그녀의 눈빛은 아주 맑고 따뜻했다. 가을비는 차갑습니다. 한기가 스며들까 걱정되옵니다. 박상궁의 말이 무척 따뜻했다. 그녀가 다시 말했다. 문을 닫으오리이까? 괜찮습니다. 이보시오, 박상궁. 예, 마마. 나는 내리는 비를 보고 있으면 19전의 일이 떠오릅니다. 고종은 회한에라도 젖은 듯 눈을 감았다. 19해 전, 그날은 명종 27년 9월 23일이다. 장대처럼 쏟아지는 빗속을 걸어나가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장대처럼 서서 무엇인가를 지시하던 최충원. 그것은 태자였던 아버지와 태자비였던 어머니가 강화섬으로 쫓겨나던 전경이었다.
그때 6살이었던 고종은 자신의 신변에 큰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왕실의 세손은 그 하나였다. 얼마나 사랑과 귀염을 받았겠는가. 그러나 갑작스러운 상황은 부모와 생이별을 강요당했고 그것이 서러움으로 복받쳤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어린 세손을 부둥켜 안고 위로해 준 것은 박상궁이었다. 울지 마십시오. 세손답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때로부터 얼마나 긴 세월이었던가. 그는 조부인 명종 임금이 창락궁에 유폐된 것을 몰랐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빗속을 걸어나가는 것만 보았을 뿐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다. 장대처럼 쏟아지는 빗속을 작은 가마에 몸을 싣고 어디론가 가고 있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그의 뒤를 박상궁이 따라오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것이 얼마나 위안이 되었는지 모른다. 가마는 예성강을 건너 황해도 안악현에 닿았다. 이곳 현령은 중앙정부로부터 급한 연락을 받은 듯 가마가 도착하자 세손과 박상궁이 지낼 거처로 안내했다. 방은 셋이지만 작은 마루가 있는 집이었다. 이곳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다. 안악현령은 세손을 측은하게 여긴 탓인지 자주 처소를 찾아와 주었다. 소년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가져왔고 한참 동안 말벗도 되어 주었다. 성격이 차분한 탓에 글 읽는 것을 좋아했다. 그렇다 보니 자연 귀공자다운 풍모가 생겨났다. 그렇게 소년기를 보내고 청년기를 지냈다. 이렇듯 물 흐르듯 지나가는 상념을 박상궁이 깨뜨렸다. 마마, 안악현에서 지냈던 일을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너무 지난 일에 마음을 쓰지 마십시오. 몸이 상할까 걱정되옵니다. 이미 흘러가 버린 세월이지만 그 세월을 잊을 수가 없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이리라. 박상궁의 말이 맞다. 나이 25이지만 지금은 고려 제23대 제왕이다. 자신에게는 막중한 책무가 있다. 어제 일을 생각해 본다. 모후 류씨를 만난 직후 사관에 들렀었다. 이 나라 고려의 궁중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다. 그곳에서 역대 제왕들의 지적을 살펴보았다. 장차 자신이 다스려야 할 고려국이 어떤 나라이며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다스려야 하는지를 살폈다. 거기에서 몇 대에 걸쳐 제왕들이 허수아비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하긴 그렇다. 희종 임금께서 왕권 회복을 노리다가 실패를 하셨기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결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으리라. 반드시 때가 이를 것이다. 그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리라. 이러한 고종 임금의 속내와는 달리 박상궁은 도무지 모를 일이라고 내심 답답해했다. 도무지 모를 일, 그것은 고종 임금이 왕비를 맞이하지 않는 일이었다. 사실 국혼 문제는 보위에 오른 초기부터 거론되었다. 중신들은 하루빨리 납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요란을 떨었으나 왕은 딴전을 피웠다. 지금은 상중입니다. 탈상을 하지 않았는데 어찌 혼사를 서두르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이렇게도 말하며 중신들의 주청을 물리쳤다. 경들의 의향을 어찌 모르겠습니까마는 왕실의 법도는 일반 사가와는 다릅니다. 때가 오면 혼이 날 것이니 너무 재촉들을 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언제이옵니까? 그건 짐도 모르오. 참으로 묘한 대답이었다. 고종 임금이 이렇게 나오니 모후 원덕태우 류씨도 더는 강요하지 못했다. 이런 이유로 박상궁과 원덕태우는 만나기만 하면 이 문제를 놓고 좋은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태우마마, 청이 있사옵니다. 어서 말해보. 오늘 밤 궁녀 하나를 뽑아 시침을 들게 할까 합니다. 태우가 웃었다. 별것 아닌 일을 가지고 청하는 것이 어이없어 웃는 웃음이었다.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했는가? 전하께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국혼을 미루고 계십니다. 어찌 생각하면 아예 여인들은 관심이 없어도 보입니다. 그 점이 셋내는 걱정되옵니다. 셋내의 생각은 궁녀 중에서 반반한 아이를 골라 전하의 시침을 들게 하면 혹여 전하의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되옵니다. 그거 괜찮은 생각일세.
박상궁이 잘 알아서 하게.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박상궁은 태우궁에서 나와 곧장 내명부로 향했다. 그리고 어떤 아이가 좋을까를 생각했다. 박상궁이 이렇듯 노심초사하는 것은 혹시 왕의 신상에 어떤 이상이 있지 않을까 싶은 우려 때문이었다. 사람이 어렸을 때 큰 충격을 받으면 성기능 장애가 올 수 있다는 말을 의관에게 들은 적이 있었다. 어떻게든 그 점을 확인해 보는 것이 급선무였다. 누가 좋을까? 박상궁의 뇌리에 여러 얼굴이 뱅글뱅글 돌아갔다. 너무 어려도 안 되고 그렇다고 되바라져도 안 된다. 적당히 수총각을 추스릴 수 있는 그런 아이를 골라야 했다. 그렇게 해서 낙점된 게 송이였다. 박상궁은 편전으로 돌아와 송이를 불렀다. 항아님, 부르셨사옵니까? 오냐, 개 안거라. 지금부터 몸단장을 하거라. 목욕을 하고 머리를 빗고. 예, 놀랄 것 없다. 오늘 밤 내가 전하의 시침을 맡아야겠다. 알겠느냐? 처음과는 달리 박상궁이 한 말의 뜻을 깨닫고는 금방 얼굴을 붉혔다. 그녀의 머리 위로 박상궁의 부드러운 말이 나비처럼 날아내렸다.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다. 너도 알 것이다만 마마께서는 몸가짐이 엄하시어 여인네를 모르신다. 그러니 내가 오늘 밤 남녀의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아시게 해야 한다는 뜻이다. 궁에 들어온 여인네치고 전하의 은총을 바라지 않는 여인이 어디 있겠느냐. 그것으로 보면 너에게는 크나큰 홍복이며 집안 대대로의 광령일 수 있다. 너 역시 이 나라의 신하로서 충성된 일을 하는 것이니 추워도 어긋남이 없이 매셔야 할 것이야. 알겠느냐? 예, 항아님. 그런데 어찌 매셔야 하는지요? 그건 나도 모른다. 예? 박상궁은 어색한 미소를 흘리며 그렇게 답했다. 사실이 그러했다. 어릴 적에 들어가 어느덧 쉰에 이를 때까지 사내의 몸을 접해보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남녀 간의 정산이 교접이라는 말은 전혀 낯선 언어들이었다. 어찌되었거나 내 요령껏 잘 모셔야 한다. 요령껏 말이다. 알겠느냐? 다음 날 아침, 박상궁은 송이가 침전에서 나오기를 기다려 다급하게 물었다. 어찌 됐느냐? 시침은 들었느냐? 송이는 힘없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옵니다. 아니야. 그럼 그냥 나왔단 말이냐? 예. 이런 변이 있나? 허면 전하께서 너를 그냥 놓아두시더란 말이냐? 예, 항아님. 이런 답답한. 어서 자세히 말해보거라. 송이는 더듬거리며 얘기했다. 해가 지고 침전에 불을 밝히자 송이는 몸단장을 하고 구석진 곳에 웅크리고 있었다. 몸은 바짝 긴장되어 침을 삼키는지 어떤지도 모를 정도로 다소곳이 있었다. 이것은 박상궁의 언명에 따라 전하의 윤호도 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니 가슴이 몹시 방망이질했다. 이윽고 밤이 깊어지자 전하가 방에 들어왔다. 너는 누구냐? 고종임금은 대뜸 이렇게 물었다. 송이라고 하옵니다. 무슨 일이냐? 야심한 밤에.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오늘 밤 전하께 시침을 들라는 언명이 떨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박상궁님께서. 그제야 고종임금은 허허 웃었다. 그리고 바지와 저고리를 벗어 바닥에 놓았다. 송이는 그것을 개어 한쪽에 놓자 임금은 이불 속으로 몸을 들이밀며 한마디 내놓았다. 박상궁이 그리 시켰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등촉을 끄고 이리 와서 누워라. 송이는 옷을 벗고 임금 곁에 누웠다. 사실 어떻게 옷을 벗었는지 모를 정도로 가슴이 벌렁거렸다. 그러나 그뿐이었다. 고종 임금은 이내 골아떨어진 듯 코를 골며 단잠에 빠져버렸다. 일의 전말은 이런 것이었다. 아니, 이런 맹추를 보았나. 그래 너는 전하 깨워서 주무시니까 밤새 뒤척이다 나왔단 말이냐. 예, 항아님. 박상궁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짓고 나서 표정을 엄히 굳혔다. 오늘 밤에도 들어가거라. 만약 오늘 밤에도 어제처럼 맹추 같은 짓을 하고 나올 때에는 벌을 줄 것이다. 알겠느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시침을 들란 말이다.
예, 항아님. 겨우 죽어가는 듯한 목소리로 대답하고 돌아온 송이는 오늘 밤에는 분명코 일을 성사시켜야겠다는 다짐에 불타올랐다. 다시 해가 지고 밤이 되었다. 송이는 어젯밤처럼 금침을 깔아놓고 임금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초경을 알리는 북소리가 울린 지 오래됐는데도 전하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다가 생각해보니 낮에 궁녀들끼리 나누던 말들이 떠올랐다. 거란군이 다시 압록강변에 나타났다느니 금나라의 군대가 어떻다느니 하는 말들이었다. 아마도 정사가 다망하시어 늦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깜빡 졸았을 때였다. 복도에서 수렁거리는 소리가 들리며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졌다. 아, 전하께서 돌아오신다. 그녀의 가슴은 다시 뛰기 시작했다. 방문이 열리고 들어서던 임금의 시선이 송이의 모습에 멈추었다. 아니, 너는 어제 그 아이가 아니냐? 예, 마마. 송이 문안 인사 드리옵니다. 잠시 후 왕은 금침 위에 책상다리를 하고 앉았다. 그래, 오늘도 시침을 하라더냐? 예, 마마. 그렇다면 자야지. 자자. 그런데 마마, 응? 주안상을 올리리이까? 아니다. 밤이 깊었으니 어서 자자. 고종임금이 부드럽게 받아주자 대화의 물꼬가 순조로웠다. 이렇게 되면 여인은 더욱 대담해진다. 소녀가 듣기에는 거란군이 내려왔다고 하옵는데 그게 참이옵니까? 그것 참 맹랑한 질문이로다. 소녀도 이 나라 백성이옵니다. 하긴 그렇구나. 지난 난리 때에도 거란군이 개경으로 들이닥친다는 소식에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그랬으니 크고 작은 말들이 많이 떠돌았을 것이야. 그러나 걱정 마라. 우리의 장수들이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으니. 참, 송이라고 했느냐? 예, 마마. 이렇듯 앉아서 보니 예쁘게도 생겼구나. 송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다. 그래, 몇 살이냐? 20이옵니다. 20이라. 좋은 때로구나. 오늘은 박상궁이 뭐라 하더냐? 오늘 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승은을 입으라 하더냐? 예, 마마. 만약 승은을 입지 못한다면 어찌하겠다더냐? 벌을 내리겠다 하옵니다. 하하하. 그랬어야 쓰나. 허면 너는 남자에게 안겨본 경험은 있느냐? 아니옵니다, 마마. 그건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옵니다. 그럼 큰일이 아니냐? 너도 남녀간의 일을 잘 모르고 짐도 남녀간의 일을 잘 모르는데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너를 벌받게 할 수는 없으니 어떻게든 첫날 밤을 치러야겠다만 나 역시 아는 바가 없으니 아무래도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 그러나 연구는 필요 없었다. 일단 옷을 벗고 침상에 오르자 모든 것은 뜨겁고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송이는 충실히 소임을 이행하였고 보고를 받은 박상궁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슬기로운 왕비. 가래도감이 설치되었다. 고종임금이 혼례를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명문대가의 규수들이 물망에 올랐으나 여러 경로를 거쳐 낙점된 것은 승복공주였다. 이 처녀는 방년 19으로 희종임금의 따님이다. 희종임금은 왕권의 회복을 기하다가 채충원에 의해 강화섬으로 강제 추방됐었다. 지금은 그곳에서 다시 영종도로 옮겨가 섬사람들과 지내고 있었다. 태자지는 인주로 추방되었으나 따님들은 개경에 남아 있었다. 종실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생활을 하는 데는 큰 불편이 없었다. 왕비로 간택된 숭복공주는 전왕 희종임금의 맏따님이다. 숭복공주에게는 새로운 유시성이 내려지고 국혼을 준비하기 위해 내탕금으로 적지 않은 물품이 하사되었다. 고종 5년 4월 10일 국혼이 거행되었다. 이날은 전하의 명에 따라 아주 간소하게 치러졌다. 왕실 족보로 보면 이 두 사람은 육촌 오누이가 된다. 그러나 이 신랑과 신부를 근친상간이라고 몰아붙이는 사람은 없었다. 한마디로 전혀 의식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왕비 역시 일체의 저항감 같은 것을 내보이지 않고 순수하게 받아들였다. 왕비는 어린 시절을 궁에서 보냈기 때문에
궁한의 법도에 대해 잘 알았다. 많은 책을 읽은 데다 차분한 성격인 탓에 교양도 깊었다. 그러는 중에도 왕비는 내궁의 주인으로서의 자질을 하나씩 쌓아나갔다. 왕비는 국혼을 치른 지 2달 만에 고종임금의 식성을 비롯해 모든 것을 파악하였다. 7월의 어느 날 양이마마는 잠자리에 들었다. 금침 속에서 왕비가 속삭였다. 전하, 예, 신첩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여 전하의 심기를 어지럽히더라도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전하께서는 가래를 올리신 이래 신첩의 처소에서 침수를 드셨습니다. 이젠 그리하지 마옵소서. 가끔 송이의 처소에도 들러주십시오. 고종임금은 깜짝 놀랐다. 마치 나쁜 짓을 하다 들킨 어린애처럼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 아이를 아셨습니까? 아다뿐입니까? 내명부에서 움직이는 모든 일은 알고 있습니다. 송이 그 아이는 얌전한 아이예요. 전하께서 많이 귀여워해 주십시오. 왕비는 말했다. 낮에 송이를 불러앉히고 지난날 고종임금을 시침할 때의 상황을 물었다. 그리고 송이에게 묘한 질투심을 느꼈다. 그것은 자신이 갖지 못한 여인으로서의 농익은 성숙함을 송이에게서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고개를 들어라. 송이가 얼굴을 들었다. 갸름한 얼굴에 초롱초롱하니 맑은 눈. 하얀 한산 모시를 입은 그녀의 자태는 몹시 신선해 보였다. 청초하고 우아한 그녀를 향해 왕비가 말했다. 너는 전하의 승은을 입은 몸이다. 내가 너를 부른 것은 투기해서가 아니라 너에게 간곡한 부탁을 하기 위해서니라. 앞으로는 전하의 은총을 입은 여인에게 합당한 품계가 내려질 것이다. 당연히 너에게도 그런 품계가 내릴 것이니 너는 지위에 맞는 행동을 하도록 하라. 명심하게 싸웁니다, 마마. 앞으로 전하께서 너의 처소에 자주 들르시더라도 나에 대한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너는 무엇보다 전하를 극진히 모시는 데에만 신경을 써야 한다. 예, 마마. 그리고 한 가지 너에게 당부할 것이 있다. 이것은 반드시 내가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고 함부로 관여하다가는 결코 살아남지 못하리라. 그것은 바로 정산이라. 세상 사람들은 부부간에 나누는 일에 대해 가장 손쉬운 해결점을 백엔 및 송사라 한다. 그만큼 이불 속에서 나누는 말들이 영향력이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너는 정사에 관한 것은 알려고도 하지 말고 그것을 묻지도 말아라. 내가 그것만을 지킨다면 너의 앞길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각골 명심하겠나이다. 송이는 내심 감탄의 눈빛으로 왕비를 바라보았다. 송이로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왕비의 모습을 새롭게 보고 있었다. 이런 말을 하고 난 뒤에 상궁을 불러 비단옷 몇 벌과 놀이개를 내려주었다. 왕비는 낮에 있었던 송이와의 대화를 떠올리며 고종임금에게 말했다. 전하, 송이는 아름다운 아이입니다. 아름답기는 사실대로 말하면 왕비가 아름답지요. 왕비가 정색했다. 전하, 신첩은 송이에게 약속을 했답니다. 약속이라니요. 송이에게 품계를 내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점 윤호해 주십시오. 허허허, 약속하리이다. 해가 바뀌어 다음해 8월이었다. 왕비 류씨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분명 몸 안에 무언가 들어찬 것 같았다. 혹시 아이일까 하는 육감은 맞아떨어졌다. 어이가 진맥한 결과 벌써 3개월이라 했다. 경사였다. 왕비가 슬기로우니 하늘이 복록을 내린 것이라고 모두들 한 목소리로 떠들었다. 순천간 앞 넓은 공터에 신임 원수의 사열을 받으려고 2만여 명이 도열해 있었다. 이 병사들은 이미 출정 중인 3만의 병사들을 돕기 위해 새롭게 편성된 것이다. 북소리가 요란해진 것은 정숙점 일행이 나타나면서였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아니,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앞에 서 있는 병사들. 물론 이들은 군복을 입고 창칼을 들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싸움을 할 수 있는 병사가 아니었다. 한눈에 보기에도 나이가 들어 보였다. 정숙점은 단상에서 뛰어내렸다. 너는 몇 살이냐? 가장 오른쪽에 서 있는 늙은 장수에게 물었다. 그는 엉거주춤한 몸짓으로 답했다. 56입니다.
56. 아니, 어떻게 병졸이 된 거야? 어떻게라뇨? 나오라고 하니까 나왔잖습니까? 너는 자식이 없느냐? 있었지요. 있었는데 2해 전에 죽었습니다. 병으로요. 이거야 원. 그럼 병장기는 쓸 줄 아느냐? 글쎄요. 도끼나 낫 같은 것은 써봤습니다. 칼이나 창 같은 것은 만져본 일이 없습니다. 도끼는 장작을 벨 때 사용하는 것이고 낫은 꿀을 벨 때 써봤습니다. 그 다음 병사에게로 갔다. 그 병사는 환갑을 넘긴 지 3해가 되었다고 한다. 2해 전부터 허리가 욱신거려 잠을 못 잤는데 아무래도 요통이 다시 도진 것 같다고 푸념을 터뜨렸다. 다시 몇 사람을 만나보고 정숙첨은 단상으로 돌아왔다. 그는 부원수 조충을 돌아보며 이렇듯 황당한 사태에 대해 어찌할 것인가를 물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흉맹하게 이를 데 없는 거란군을 맞이해 저렇듯 노인네들을 끌고 나가 싸우란 말인가? 도대체 병사를 모집하는 도감들은 눈이 빠졌다는 것인가? 아니면 장님이란 말인가? 참으로 딱도하십니다. 지금 개경에 장정들이 있을 거라 보십니까? 크고 작은 난을 일으킨 무인들이 저희들 살겠다고 칼부림을 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얼마 전엔 노비들까지 그런 난리를 일으켜 죽임을 당했으니 장정들이 있을 까닭이 없지요. 그거 참. 정숙첨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들춘 것 같아 입맛이 썼다. 문제는 그것뿐이 아니었다. 개경에 장정들이 부족한 것은 그나마 있는 장정들은 가병단이다 문객이라는 집단에 흡수되어 있었다. 그러니 장병으로 끌어갈 젊은이들을 징발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가병이나 문객들을 부를 수밖에 없었다. 그런 탓에 조충은 넌지시 한 생각을 내놓았다. 지금 병사들을 모으는 직무도감에서는 젊은이들을 모집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 문제는 최상국께서 협조를 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즉 최충원의 명으로 가병단과 문객들을 해체하여 그들을 장병으로 편입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항상 위협을 느끼는 최충원이 그것을 받아들일 리 만무했다. 문득 조총이 입을 열었다. 장군, 지금 최상국 휘하의 가병단과 문객의 수요는 어느 정도입니까? 내가 알기로는 최상국만 가병단이 5천여 명이 넘고 문객은 2만여 명이 넘을 것이라 보. 거기에 최상국의 아들 최우의 가병단까지 합치면 그 수요는 가히 수만이 될 것이요. 이런 말이 들리던데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조총은 며칠 전 휘하 막료 장수가 전해준 말을 꺼냈다. 최상국의 가병이던 어느 장정이 거란군이 침입했다는 말을 듣고 스스로 강군에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이것을 전해 들은 최충원은 그를 업무 태반이라고 멀리 유배시켜버렸다는 것이다. 그것을 뻔히 알고 있는 이상 필요 없이 말을 꺼내 최충원의 눈밖에 나는 짓은 할 필요가 없다는 투였다. 대장군 정숙첨. 그는 어느 모로 보나 대장군감은 아니었다. 그러나 최우가 그의 사이다 보니 대장군으로 발탁되었다. 그렇다면 조총은 어떤가? 그는 문신이다. 그의 아버지 조용희는 문화시중회까지 이르렀고 조총은 일찍이 과거에 급제하여 추밀원 부사가 되었다. 그런데 46살의 문관인 그가 어떤 연유로 막료장수가 되었는지는 참으로 모를 일이었다. 두 사람이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전선에서는 화마가 날마다 올라왔다. 한결같이 원군을 파병해달라는 것이었다. 고종 3년 11월 중순에는 서경유수가 급보를 띄웠다. 지금 적군이 안정역, 임원역과 가마사, 묘덕사, 화원사에 이르렀으나 3군이 능히 막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하와 적들은 지금 대동강을 건너 서해도로 들어갔습니다. 달이 바뀌어 12월 18일에는 황해도 황주에서 금마가 달려왔다. 적들이 서경성을 공격할 태세이며 일단의 무리들은 서경을 우회하여 황주를 점령했다는 것이다. 도대체 3군은 뭐 하는 거야? 어째서 하나같이 승전 소식은 없는 거야? 최충원은 전선의 소식을 접수할 때마다 버럭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는 정숙첨과 조총을 자택으로 불렀다. 지금 적들이 여러 성을 공략하고 있다는데 두 분은 도대체 무얼 꾸물거리는 겁니까? 이렇듯 웅크리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군대를 정돈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군대를 정돈하다가 세월을 다 보내겠다는 겁니까? 만약 적들이 왕성에 들이닥치면 어쩌자는 겁니까? 그때도 군대 정렬 타령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쉽게 떠나려면 가병이든 문객이든 우리에게 인원을 내어주십시오. 그리하면 지금이라도 떠나겠습니다. 정숙첨은 이런 말이 입안에서 뱅뱅 도는 것을 꾹 눌러 참았다. 별 수 없이 움직일 수 있는 인력만을 다시 가려뽑아 12월 23일에야 재편성을 끝냈다. 이렇게 되어 25일에 다시 출사를 하게 되었는데 고종임금은 손수 순천간에 나와 부어를 하사하고 조소를 내렸다. 속히 북으로 올라가 3군과 합류하여 5군 원수로서 남하에 오는 적들을 쳐부수라. 이러고 있을 때 최충원이 다가왔다. 그는 두 장군에게 어느 길로 발진할 것인지를 물었다. 이곳에서 북문으로 이르는 큰 길을 따라 갈 것입니다만 그 길은 피하시오. 피하다뇨. 일단 보종문으로 나가 성남의 산예역으로 나가시오. 어느 명이라고 거역하겠는가. 5군 도원수 정숙첨은 2만의 병력을 이끌고 보종문으로 하여 개경을 출발했다. 이렇게 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일간 박간우가 점을 치고 넌지시 고했다는 것이다. 2만의 군사가 상국의 집 앞을 지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니 보종문을 통해 나가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최충원은 그것을 받아들였다. 조총이 시루숨을 지으며 빈정거렸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사돈까지 못 믿어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나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행군은 순조롭게 북으로 향했다. 예성강을 지나자 포근한 날씨는 급변해 눈발을 뿌리더니 이내 폭설로 변해버렸다. 조총이 정숙첨에게 다가왔다. 장군, 보다시피 앞은 툭 터진 허허벌판입니다. 눈바람을 뚫고 나가기는 어려워 보이니 이곳에서 노용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럽시다. 나 역시 그럴 생각이었소. 거칠게 몰아치는 폭설 속에 노용이 시작되었다. 눈이 쌓인 벌판에 엉성하게나마 차이를 쳤다. 그러나 뗄나무 하나 없는 벌판은 추위가 너무나 매서웠다. 누구 한 사람 잠을 이루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동사자가 속출했다. 추위는 다음 날도 계속되어 병사들을 한층 움츠리게 만들었다. 눈발은 정오가 지나서야 그쳤다. 다시 행군이 시작되었다. 12월 27일에야 금천군 홍의역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 둔을 쳤다. 점심을 먹기 위해서였다. 그때 누군가가 다급하게 외쳤다. 저기다! 거란군이 나타났다. 그 병사의 손끝은 저 멀리 산 밑에서 움직이는 무수한 기치와 창대를 가리켰다. 이 군졸들은 평주를 방어하던 3군 중에 하나가 홍의역을 향해 돌아오는 중이었다. 물론 전령의 보고는 없었다. 급조된 군대는 난데없는 기치창검의 등장에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기 시작했다. 거란군이다. 거란의 대병력이 나타났다. 병사들은 아우성치며 도망쳤다. 그들이 떠나간 자리에는 병장기만이 흩어져 있었다. 부원수 조총이 장검을 뽑아든 채 마리에서 소리쳤다. 돌아오라. 도주하는 자는 군법에 의해 처단하리라. 그러나 소용없었다. 흐트러진 전열을 바로잡기에는 이들이 너무도 오합지졸이었다. 이렇듯 한심한 군대는 조금씩 남쪽으로 내려와 12월 30일에는 개경에서 멀지 않은 국청사에 머물렀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다. 거란군이 고려의 깊숙한 곳까지 밀고 들어가 분탕질을 하는 동안 고종 4년 정월이 되었다. 이달 6일에 금나라의 내원성으로부터 고려의 영덕성에 하나의 천문이 왔다. 반정 만노는 본시 거란과 합세에 있으므로 만약에 군사를 합하여 기국에 가서 침범하면 그 환이 적지 않을 것이요. 또 만일 귀방의 공격을 받으면 반드시 우리나라로 몰려올 것이요. 만일 기국을 침범하거든 급히 알려주기만 하면 우리가 곧 군사를 내어 그들을 치겠소. 영덕성의 장수는 즉시 이 통천문을 개경으로 보냈다. 고종임금을 비롯해 최충원 등은 통천문을 읽었다. 고종임금이 말했다. 만노라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최충원이 아뢰었다.
신이 여러 갈래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만노는 거란의 피를 이어받은 자였으나 일찍이 금나라에서 벼슬을 살고 있었습니다. 몇 해 전 야율 유가가 융안에서 봉기했을 때 금나라에서는 이 만노를 선무사로 삼아 토벌케 하였사온데 오히려 야율 유가에게 크게 패한 바 되었사옵니다. 그자는 금나라 장수가 아니잖습니까? 그렇사옵니다, 마마. 하온데 만노는 야율 유가에게 패한 후 동경에 머물러 있다가 금나라의 국세가 쇠하였음을 보고 반기를 들었습니다. 국호를 대진이라 하고 천태라 건원하였습니다. 최충원이 알고 있는 것은 여기까지였다. 이후는 다음과 같이 전개되었다. 대진국을 세워 스스로 국왕이 된 포선 만노는 징기스칸의 몽고군이 침입해오자 일단 항복하였다. 다시 몽고군이 요동정벌을 끝내고 서쪽으로 돌아가자 이번에는 동진국을 세워 두만강 유역으로 나라를 옮긴 것이다. 이렇게 되자 금나라는 징기스칸을 비롯하여 걸로 등의 거란군을 비롯해 포선 만노의 동진군으로부터 시달림을 받고 있었다. 금나라에서는 동진군과 거란군이 연합하여 공격한 것으로 오인하여 이 같은 통춘문을 보낸 것이다. 참으로 하늘도 무심하십니다. 짐이 생각하기로는 거란군 하나도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만노까지 합세하여 침입을 한다면 이 나라 종사의 앞일이 걱정입니다. 경들의 의견을 말해보시오. 소신의 생각으로는 최충원은 이렇게 운을 떼고 다음과 같은 말을 이었다. 이 천문은 저희 고려의 국조부로 할 것이 아니라 보옵니다. 이 천문을 영덕성에 보냈으니 아무래도 영덕성 성주의 이름으로 회첩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이렇게 하여 영덕성 성주의 이름으로 회첩을 보냈다. 거란군이 일찍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왔다가 여러 번 패하였다. 그러나 만일 만노가 계속하여 쳐들어오면 우리의 병력을 분산시켜서 거란족으로 하여금 다시 기세를 떨치게 하는지 모르겠다. 또 만일 기국을 침범한다면 일이 급작스럽게 되어 미처 알리기 어려울 것이니 미리 군사를 배치하여 만노를 가로막아 우리 고을에 이르지 못하게 하면 우리 고을에서도 군사를 막아 기국에 이르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때에 개경에서는 뜻하지 않은 사태가 벌어졌다. 흥왕사를 비롯하여 각 절의 스님들이 최충원을 살해하려 했다가 실패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거란군이 진입하자 조정에서는 병력을 충당하기 위해 각 절의 스님까지도 종군하게 되었다. 앞서 원수 정숙첨이 거느리고 떠난 중원군 중에 순군이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 승려들의 불평은 대단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인지 알 수가 없네. 젊고 힘센 장정들은 모두 자기네 가병으로 끌어들여 배가 터져라 먹이고 자빠져 있는데 우리는 뭐야? 불공을 들여야 할 승려가 싸움터로 나가 죽어야 한단 말인가? 그걸 말해 뭐해? 오늘날 나라꼴이 이 지경이 된 것은 누구 때문인가? 모두 그 최충원 때문이야. 지금 이 나라의 최대의 적은 거란군이 아니라 바로 최가야. 최가만 거꾸로 진다면 우린 거란군이 이 나라에 있든지 말든지 절로 돌아가면 돼. 단결이 빨랐다. 일단 최충원을 치자고 의견을 합치하자 그들은 28일 밤 주둔에 있던 국정사를 빠져나와 밤새도록 개경으로 달려 날이 밝을 무렵에 선의문에 이르렀다. 그들은 문지기에게 소리쳤다. 우리는 아군이다. 거란군에게 쫓겨 여기까지 내려왔다. 어서 문을 열어라. 문지기는 수문장의 지시가 없이는 문을 열 수 없다고 버텼다. 승려들은 일거에 쏟아져 들어가며 병조를 찔러버렸다. 그들이 거리로 나가자 순공금이 앞을 막았다. 전투가 벌어졌다. 최충원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즉시 5천여 명의 가병을 보내 그들을 치게 하였다. 평소 사람을 죽이는데 굶주려 있는 가병들은 닥치는 대로 순군을 베었다. 사로잡힌 순군 몇 사람이 어사대로 끌려가 혹독한 고문을 받았다. 치조가 시작되었다. 너희가 단독으로 이런 일을 꾸몄을 리는 없다. 누구냐? 너희들을 충동한 자가. 생포된 승려가 대답했다. 정수첨 장군께서 당신을 제거할 계획을 품고 있소. 정 장군은 늘 말했소. 최충원은 왕실을 능멸하고 거란의 도적들을 불러들였으니 마땅히 제거해야 한다고.
그리고 자신을 사지로 보냈으니 이대로 참고 견딜 수 없다는 것이었소. 최충원은 명을 내렸다. 개경의 모든 성문을 닫고 승려로서 종군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죽이라는 명이었다. 그런 다음 가병 1만 명을 파견하여 정숙첨을 잡아오게 하였다. 그는 삭탈관직되어 경상도 하동 땅으로 유배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로 말미암아 군은 재편성되었다. 군을 전군, 중군, 좌군, 우군, 후군의 5군으로 나눴다. 중군 원수로 지문화 성사 정방보가 임명되었다. 이 사람은 특별한 특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예부시랑 조공사로서 금나라에 다녀온 전력이 있었다. 이 오군은 고종 4년 3월 5일에 거란의 병력 앞에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말았다. 비가 몹시 쏟아지는 이날 중군 원수 종문보는 거란군이 황해도 안주에 머무르고 있다는 첩보를 받고 달려갔다. 종문보는 잠시 휴식을 취하고자 병사들에게 휴식령을 내리고 자신도 깜빡 졸았다. 땅거미가 내리기 시작할 무렵 거란군이 나타났다. 그들은 무방비 상태인 고려군에게 무차별 공격했다. 이 싸움으로 자군의 임겸이 죽고 김치려는 용존분투했으나 그 역시 몸에 큰 상처를 입었다. 오군이 완전히 괴멸되었다. 이들이 지닌 막대한 군량과 마필 등은 적의 수중으로 들어가 버렸다. 정방보와 조충은 겨우 목숨을 구해 개경으로 돌아왔으며 개경으로 향하는 잔도에는 패잔병의 행렬로 어수선했다. 거란군은 패주하는 고려군을 쫓아 선의문 밖까지 육박하였다. 전군 병마사로 상장군 김치료가 기용되었다. 그는 부상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임하였다. 고종 4년 5월 7일 경기도 장당군인 도원역이 거란군의 공격으로 쑥밭이 되었다. 그러나 뭐니 해도 가장 희소식은 거란군의 싸움에서 최초의 승리는 양주 땅에서 오군이 얻은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뿐이고 17일은 강화도 원주가 공격을 받더니 20일에는 춘천이, 23일에는 마침내 원주가 함락되었다. 그렇게 지내다가 7월이 되었다. 한 달 가까이 비가 내려서인지 거란군의 움직임도 뜸했다. 이 무렵 조충은 서북면 병마사가 되어 임지로 떠났다. 오군도 각처의 거란군을 방어하기 위해 분산됐다. 거란군을 방어하기 위해 전군이 흩어진 가운데 개경은 전군과 중군만이 있었다. 중군 병마사 최원세와 전군 병마사 김치려는 이 군을 거느리고 남쪽으로 내려가 적을 추격하기 시작했다. 적들이 충주와 원주 사이의 법천사 가까이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는 정갈입니다. 첩자의 보고를 받은 최원세가 말했다. 지금 전군을 움직일 수 없으니 내일 아침에 떠나기로 합시다. 자, 여길 보십시오. 이곳에서는 길이 2갈래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제주로, 하나는 원주로 가는 길입니다. 어느 길을 택해야 할까요? 김치려가 물었다. 장군의 생각은 지금 전군과 중군이 합세하여 나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만 소장의 생각은 약간 다릅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중군과 정군이 합세한다면 그 세는 막강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나뉘어지는 길은 2곳입니다. 적군이 어느 길로 나갔는지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한 길로 줬다가는 자칫하면 빈 곳을 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장은 제주로 나아가고 중군은 원주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군의 세가 약해지지 않을까요? 어느 쪽에서든 적을 만나면 합류하면 됩니다. 이곳에서 제주와 원주는 각기 50리 길입니다. 합류하는 데까진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겁니다. 좋소, 그렇게 합시다. 다음날 2 장수는 약속한 대로 출발했다. 거란군은 제주 못 미친 매곡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었다. 김치려는 이곳에서 적을 깨뜨려 혁혁한 공을 세웠다. 거란군은 대패하여 도망치다 개경에서 증파된 가발군 병마사 임보가 앞길을 막는 바람에 진을 쳤다. 결국 이곳 박달제에서의 전투가 대세를 가름하게 된 것이다. 새 병마사는 어디에 진을 칠 것인가를 의논했다. 최원세가 의견을 내놓았다. 고개위는 협소하여 대군이 머무를 곳이 못 됩니다.
부득이 아래쪽에 진을 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치려는 반대했다. 용병이라는 것은 지형지물을 이용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형태의 진을 치는 것이 이롭다는 논리였다. 삼군이 고개 위로 올라가 진을 친 지 얼마 안 되어 동력이 밝았다. 거란군은 때마침 상기슭에 이르렀다. 대략 3만여 명으로 보이는 거란군은 3대로 나누어 올라왔다. 고려군은 김치려의 지휘 아래 산 위에서 활을 쏘며 적을 맞이했다. 이곳에서 활을 쏘고 돌을 굴리니 한 사람이 능히 세 사람을 감당할 수 있었다. 적들은 몰리기 시작하자 동쪽으로 이동했다. 아군의 추격은 계속됐다. 거란군은 대관령을 넘어 바다를 끼고 강릉 쪽으로 북상하여 도주했다. 기세가 꺾인 그들은 함주를 거쳐 여진 땅으로 들어섰다. 더 이상 쫓지 말라. 김치려는 명했다. 적이 함주에 있는 동안 김치려의 병은 더욱 깊어졌다. 소식이 개경으로 전해지자 고종임금은 조서를 내려 그를 개경으로 돌아오게 하였다. 정복자. 고종 5년 동짓달. 고려의 운명을 크게 바꾸어 놓을 선봉대가 압록강을 건너오고 있었다. 그들은 두 개의 야전 군단으로 이루어졌는데 인원은 대략 3만여 명이었다. 이들은 모두 기마병이었다. 짐승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고 이상한 모자를 쓰고 있었다. 그것은 추위를 몰아내기 위한 방한모였다. 이들은 신속하게 움직였다. 3만의 군단은 둘로 나뉘어 2만의 병력은 압록강을 건너 고려 땅을 밟았고 1만은 압록강 하류를 건너 고려의 서북면을 유린하였다. 압록강을 건너 두 개의 성을 공략하고 그들의 제2군단과 합류하기까지는 고작 열흘이 소모되었다. 이들은 어느 나라 군대인가? 거란군인가? 금나라군인가? 아니었다. 그들은 몽고 태조 징기스칸이 이끄는 몽고군이었다. 내몽고와 외몽고 일대를 장악한 징기스칸은 마침내 고려 정벌에 나선 것이다. 얘기를 좀 더 거슬러 가면 몽고 태조 징기스칸은 중국 방면을 평정했기 때문에 사실상 만주 일대는 관심밖이었다. 다만 휘하에 목화려를 보내 요소와 요동을 공략해 하였다. 이렇다 보니 만주 일대와 그 이남은 시선을 돌릴 틈이 없었다. 때마침 거란군이 고려를 유린하자 야율 유가를 시켜 요동 출정을 결행하였으며 이번에는 고려를 거란군의 공격에서 구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출정했다. 서경의 조충은 그들로부터 통첩을 받았다. 그들이 내성을 공략하고 계속 남하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상황을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그들의 진위가 무엇인지를 궁금해했다. 그는 생각했다. 그들이 거란군을 토벌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 뒤에 어떤 생각이 숨어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가? 우선 글을 읽었다. 우리 황제께서는 거란군이 고려에 들어간 지 새해가 되었는데도 소탕되지 않았음을 아시고 이제 군사를 보내 그들을 치게 하셨다. 그대의 나라에서는 오로지 군량을 보내 우리가 곤란을 겪지 않도록 하라. 조충은 고개를 외로 들었다. 달갑지 않다는 투였다. 사실 몽고와 고려는 국교가 성립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따지고 보면 이것은 최초의 외교문서다. 그런데 외교문서가 둘도 없이 오만방자하였다. 조충은 다시 읽어내려갔다. 황제폐하의 명을 따라 이곳에 온 나는 적을 물리친 뒤에는 고려와 형제의 약정을 맺어야 한다. 조충은 통초문을 가져온 역관의 말을 듣고 곧 개경으로 보냈다. 개경에서 회답이 왔다. 그것은 고종 임금이 내린 것이 아니고 상서성에서 보낸 공문이었다. 큰 나라가 군사를 일으켜 우리를 도우려 하니 이 어찌 반가운 일이 아닌가. 모름지기 그들이 원하는 바를 들어주라. 공문을 받은 뒤 조총은 휘하 장수들과 의논했다. 저들이 원하는 대로 얼마나 군량과 병사를 보내야 할 것인가. 김치려가 의견을 내놓았다. 군사는 정병 1천을 보내고 군량은 1천석을 보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 의견은 통과되었다. 다음은 고려의 대표로 누구를 보내느냐였다.
나라를 대표하여 가므로 학문과 담력을 우선으로 꼽았다. 그런 장수를 물색하는데 중군판관 김양경이 자원했다. 그대는 문관이 아니오. 이제껏 사무만을 총괄했는데 어찌 가겠다는 것인가. 소가는 어려서부터 무경칠서를 읽었습니다. 몽고군은 병략에 의해 병력을 이동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청하는 바입니다. 이 사람 김양경, 본가는 경주다. 지난 명종 때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이후 기거사인에 올랐다가 이번에 종군하게 되었다. 당시 김양경은 42이었다. 그는 1,000명의 병사와 쌀 1,000석을 호송하여 북으로 올라갔다. 어서 오시오, 장군. 몽고 장수 합진이 반갑게 맞이했다. 이렇듯 군량을 보내주어 고맙소. 그 말뿐이었다. 김양경은 내심 생각했다. 이들이 온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과연 고려를 돕기 위해서만 온 것인가? 아니면 정복자가 되기 위해 온 것인가? 그들과는 오래된 원한이 없다. 그렇다 보니 형제지국이라는 인연을 만드는 것도 어설펐다. 사실 당시 조종의 공론도 나뉘어졌다. 그것은 이들이 갑자기 나타난 저희가 과연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이었다. 날마다 갑론을박으로 떠들어대다 종당에는 조금 더 지켜보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열흘이 지나 김치려는 지병마사 한강령과 함께 병사 몇을 대동하고 몽고 진영을 찾아갔다. 그것은 연합군을 편성하기 위한 기초회담이었다. 이날 김치려는 처음으로 합진의 모습을 자세히 볼 수 있었다. 머리는 정수리까지 빡빡 밀어 올렸고 머리 뒤통수 부분에서 길게 따아내렸다. 변발이라는 것이다. 나는 합진이에다. 올로에 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소이다. 먼 길을 오시어 우리 고려를 도와주시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고려가 우리와 우위를 맺고자 한다면 먼저 몽고의 황제께 예를 올리시오. 그 다음에는 만노 황제께 예를 올리시오. 김치려가 언성을 높였다. 그 무슨 회기망측한 소리요. 하늘에는 두 해가 없듯이 백성은 두 임금이 없는 법이오. 나는 오직 몽고 황제에게만 절할 뿐이오. 김치려는 말을 마치고 북쪽을 향해 3번 절하였다. 본래 거한인 김치려가 우렁우렁한 소리로 그렇게 말하며 절을 올리자 합진 역시 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서로 나이를 물어 김치려가 형이 되고 자기는 스스로 동생이 되었다. 다음 날은 합진이 고려 진영을 찾아왔다. 이번에는 조충과 통성명했다. 조충의 나이가 가장 연장이므로 상자에 앉게 하였다. 그렇게 해서 술자리가 벌어졌다. 이날 장수들은 닷새 후에 일제히 공격하기로 했다. 거란군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항복했다. 이렇게 강동성이 함락되자 합진은 포리대환 등 10명을 개경으로 보냈다. 조정에서는 문무백관을 비롯하여 백성들이 연도에 나와 그들을 환영했다. 포리대환. 이 사람은 인격적인 면에서 합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격이 떨어졌다. 그는 대국의 사신으로서 조그만 나라 고려에 왔다는 자부심 때문인지 문무백관들의 존재에 대해 마치 벌레 보듯 휘두르다가 접방관 앞에 이르러 거만하게 외쳤다. 임금이 손수 나와 나를 맞이하시오. 통역을 맡은 자가 애매한 표정으로 몇 번을 이쪽 저쪽으로 오가다가 결국 말을 탄 채 접방관 안으로 들어서는 웃지 못할 상황을 연출했다. 고종 임금은 다음 날에야 사신을 발견했다. 이들 사신 일행은 이곳에 온 그대로, 즉 짐승의 모피에 칼과 활을 찬 그대로 대관전 안으로 들어섰다. 아니, 저럴 수가. 대신들이 질겁했다. 그러나 그것도 일순이었다. 포리대와는 용상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고종 임금의 손바닥을 덥석 잡아 그 손에 조서를 얹어주었다. 왕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으나 누구 한 사람 그를 꾸짖는 이가 없었다. 이런 무례가 어디 있습니까? 돌연 외치는 자가 있었다. 그는 최선단이라는 인물이었다. 그는 성큼성큼 걸어와 포리대환의 소매를 끌어당겼다. 아무리 대국의 사신이라지만 예를 갖추시오. 전하를 아련하려면 일단은 우리나라의 옷을 입으시고 들어와야 합니다. 허,
포리대화는 순웃음을 지으며 물러나 옷을 갈아입고 들어왔다. 고종임금을 향해 읍을 했을 뿐 인사는 올리지 않았다. 이날 고종임금과 몽고 사신 간에는 협정이라는 것을 맺었는데 눈에 띄는 몇 가지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고려는 몽고의 투배의 예로서 매년 공부를 행할 것. 서로 간에 오가는 길이 좋지 못하니 수공의 사자는 몽고에서 보낼 것. 사자는 10인을 넘지 않을 것. 이러한 협정을 체결한 것이 고종 6년 정월 29날이었다. 이해 9월 71세의 최충원이 안흥리 그의 저택에서 병을 얻어 누웠다. 노환이었다. 이제는 일어나기 어렵다는 것을 본인도 알았는지 아들 우를 불렀다. 아무래도 이번에는 일어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 너는 문병을 오지 말아라. 내가 죽음이 임박했다면 불축한 무리들이 난을 일으킬 것이다. 알겠습니다. 최우는 이후 안흥리에는 가지 않았다. 그 대신 사위인 장군 김약선을 보내 간병을 하게 했다. 이러한 최충원에게는 가장 신임하는 4명의 장수가 있었다. 대장군 최문준을 비롯해 상장군 지윤심, 장군 류송철, 낭장 김덕명이었다. 이들 4 가운데 최문준은 희한한 내력이 있었다. 그러니까 10여 년 전이다. 최충원은 당시 기력이 원만하여 20명의 첩을 거느렸다. 이 첩들은 과부를 비롯해 기녀, 시비 등등이었는데 세도가의 입김이 좋아 제서방을 헌신짝 버리듯 하고 온 년들이 적지 않았다. 그 중에 동아라는 계집이 있었다. 물론 태생은 천한 종이었다. 그런데 이 계집이 얼굴값을 하느라고 인근 각처의 젊은 사내들에게 꼬리를 흔든 것이다. 무사내와 정을 통하였기에 그녀의 상전은 때리거나 어우르기도 했지만 워낙 태생이 음녀인 탓에 재버릇을 버리지 못했다. 호, 그런 물건이 있어. 소문을 들은 최충원은 흥미가 동했다. 어느 날 동아를 불러 밤시중을 들게 했다. 그리고 크게 감탄했다. 야, 내 너 같은 년은 처음 본다. 그래, 그동안 많은 사내와 정을 통했다고 들었다만 그 사내 중에 어느 놈이 가장 흡족하게 해주더냐. 그건 말씀드릴 수 없사옵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대감마님께선 그 사람을 잡아다가 벌을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까? 아니다. 나는 상을 줄 것이다. 정말입니까? 내 어찌 허언을 하겠느냐. 그 사람은 홍해의 공생 최문준이라는 사람입니다. 그자가 어떻게 너를 흡족하게 했느냐. 그 사람은 한 번 나를 안으면 날이 셀 때까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단단하고 질기며 억세고 우람했습니다. 그래, 너 가서 그놈을 데려오너라. 며칠 후 최문준이 왔다. 그는 작달막한 키에 가무잡잡한 피부였다. 처음엔 이자를 가인으로 삼아 종처럼 부리다가 싹수가 보이자 대정을 시켰다. 그러다 보니 그는 막대한 재물을 모은 대장군이 되었다. 이들 4사람은 최충원이 병석에 눕자 연일 머리를 맞대었다. 대감이 떠나시면 분명 최우라는 자는 우리를 죽일 것이오. 그러니 먼저 선수를 쳐야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제거할까요? 이곳으로 부르는 게 좋겠습니다. 대감의 병이 깊어져 아들을 찾는다고 하면 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도륙을 냅시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사람을 보냈다. 그러나 우는 오지 않았다. 아무리 최문준 등이 몇 차례나 사람을 보내도 그는 오지 않았다. 어느 날 김덕명이 이런 사실을 최우에게 고해 바쳤다. 마침내 9월 20일 최충원의 병세가 깊어지자 최문준 등 3사람이 최우의 저택으로 달려갔다. 어서 가십시다. 언제 운명할지 모릅니다. 최우는 미리 대기시켜 놓은 갓병을 풀어 이들을 체포해 당일로 귀양을 보내버렸다. 이날 해가 질 무렵 최충원은 권세와 영아를 뒤로 둔 채 눈을 감았다. 이에 대해 사가는 이렇게 썼다. 충원은 미천한 데에서 몸을 일으켜 국명을 오로지 잡아 재물을 탐하고 여색을 좋아하며 벼슬을 팔고 옥사를 흥정하였으며 심지어는 2 왕을 내쫓고 조신을 많이 죽인 악의 우두머리다. 크게 원망을 사서 위로 하늘에까지 그 못된 짓이 통하였는데도
목숨을 잘 보존하여 방 안에서 죽었으니 천도에 알 수 없음이 이와 같도다. 최우는 처음에 부친이 탈취한 금은 보물 등의 재물을 왕실에 헌납하고 탈취한 전답 등도 옛 주인에게 돌려주었다. 최충원의 가신을 비롯하여 수많은 첩과 어린 기생들을 몰아내었고 친동생 향과 자신의 장인도 귀양 보냈다. 이 와중에 의주별장 한순과 낭장 다지 등이 반란을 일으켰다. 이들은 여러 해 동안 전란에 시달린 북쪽 지방 백성들을 선동하여 여러 주를 함락시켰다. 조정에서는 선유사 조영경을 보내 타일렀는데 그는 나중에 조정에 들어와 탐욕한 벼슬아치들로 인해 난리가 일어났다고 보고했다. 최우는 과거 몇 년 동안 안찰사를 지낸 자들을 엄히 색출하여 모조리 귀양 보냈다. 그들은 모두 최충원에게 막대한 뇌물을 뿌리고 벼슬을 산 자들이었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었다. 그동안 몽고에서는 10일에 한 번씩 사신을 보내왔다. 사신을 보낼 때마다 당치도 않은 물목을 요구했다. 그러던 중 고려에서 많은 곡물을 가져가던 사신이 압록강 근처에서 살해당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때로부터 몽고에서는 사신이나 문책사도 보내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조야가 불안해졌다. 그러나 이 사건은 점차 시일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져 갔다. 고종 12년, 이 당시 최우는 자기의 사저에서 정방을 설치하여 문무백관이 올리는 여러 장부를 청사에 앉아 일을 보고 있었다. 최우의 측근 중에 주연지라는 자가 있었다. 이 자의 본래 이름은 최삼보였다. 어디서 누구에게 배웠는지 모르지만 음양술수에 밝았는데 일찍이 머리를 깎고 금강산의 어떤 절에 주지가 되었다. 본래 심성이 음탕하고 야박하여 산사에서 죄를 짓고 쫓기더니 자신의 이름을 주연지라 개명하고 개경에 들어왔다. 사람들은 그를 도사라 불렀다. 어느 날 최우가 주연지의 소문을 듣고 그를 불러 말을 나누다가 반해버렸다. 자신의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말벗도 하고 좋은 의견을 들려주라는 말도 넌지시 흘렀다. 최우의 비호를 받은 그는 큰일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조언이라는 것을 폭포수처럼 쏟아내니 자연히 그를 따르는 당이 생겨났다. 이렇게 1년이 지나는 동안 그는 부자가 되었다. 어느 날 주연지는 최우와 있는 자리에서 묘한 얘기를 흘려주었다. 시생이 성상의 용안을 살피면 분명 보위를 잃으실 상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내 보기에 대감의 상에는 제왕의 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내린 것이니 설령 대감께서 싫다 해도 소용없습니다. 최우는 즉시 꾸짖었다. 그 무슨 회개한 말이냐? 다시는 그런 말을 입에 담지 말라. 대감마님이야말로 천기를 누설하지 마십시오. 비록 호통을 치긴 했지만 최우는 내심 흐뭇했다. 그래서인지 어느 날 신복 김희재에게 그 말을 해버렸다. 김희재가 물었다. 대감께서 왕위에 오르실 상이라고 자네가 그랬다는데 그게 사실인가? 주연지는 팔짝 뛰었다. 그 무슨 당차는 말씀이십니까? 누가 그런 천벌받은 말을 했답니까? 나는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주연지는 이렇게 말하고 최우를 찾아갔다. 대감마님, 어찌하여 천기를 누설하십니까? 하늘의 비밀이란 한 번 누설하면 오히려 재앙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화가 미칠까 두렵습니다. 최우는 불쾌하여 소리쳤다. 내가 내 한 몸 지키지 못할 것 같아 천기 운운하느냐. 듣기 싫으니 썩 물러가라. 고종 18년이 되었다. 이해 8월 금운께에 변경에서 화마가 날아왔다. 갑자기 10만을 헤아리는 몽고의 대군이 고려의 국토를 짓밟고 들어온 것이다. 세기의 정복자 징기스칸은 고종 14년인 몽고 태조 22년에 진중에서 병으로 사망했다. 징기스칸의 뒤를 이은 몽고의 태종은 서하를 정복하고 그 여세를 몰아 3군을 나누어 그 1군을 이끌고 남으로 향하였다. 이때 그는 장군 살레탑에게 병력을 주어 6년 전에 몽고의 사신이 조난당한 것을 문책하게 한 것이다. 살레탑이 이끄는 10만 대군은 의주의 함신진을 포위하고 외쳤다. 우리는 몽고군이다.
6년 전에 일어난 우리 사신의 조난 사건에 대한 죄를 물으러 왔다. 어서 성문을 열고 항복하라. 성 안에는 서북면 병마부사 전왕과 성장, 조숙창이 있었다. 조숙창은 조충의 아들이었다. 두 사람은 의논 끝에 성문을 열고 토항했다. 나는 원수 조충의 아들이요. 나의 부친께서는 기국의 원수 합진과 형제의 의를 맺었소. 그것을 생각해서라도 관대한 처분을 바라오. 그런가 하면 전하는 손수 창고를 열어 몽고 병들에게 내주었고 여러 성에 편지를 보내 토항을 권했다. 순식간에 철주를 무너뜨린 살레탑의 10만 대군은 정주로 향했다. 그러나 김경손이 이끄는 성중의 병사들이 끝없이 항진하는 바람에 살레탑은 남하하기 시작했다. 개경이 들끓었다. 9월 2일에는 최후의 저택에서 정방회의가 열렸다. 중과부적이니 무조건 항복하자는 쪽과 최후의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싸우자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이제 남은 것은 최후의 결정뿐이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오. 태조대왕 이래 수많은 적들과 결전을 치러왔소. 힘없는 우리들이지만 결코 굴하지 않고 어려움을 이겨냈소. 저들이 10만 대군이라지만 질의 겁을 먹고 한 번도 싸워보지 않고 항복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오. 이 나라 금수강산을 오랑캐의 말발굽 아래 둘 수 없소이다. 결론이 내려지자 3군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전국 각지에서 종군하겠다는 장정들이 몰려들었다. 이렇게 하여 9월 9일에 3군이 나아갔다. 그러나 이내 좋지 않은 소식들이 전해졌다. 14일에는 황해도 봉주가 적군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20일에는 멀리 용주가 위태롭다고 화마가 달려왔다. 바로 이 무렵에 몽고인 2명을 사로잡았다. 그런데 그들의 주머니에서 회천문이 발견되었다. 내용은 이런 것이었다. 우리 몽고군은 처음 함신진에 당도했을 때 토항에 오므로 너희 백성들을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 나라가 지금처럼 항쟁을 계속해 온다면 우리는 너희 나라를 쑥밭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러나 항복을 한다면 기술을 돌려 동진국으로 갈까 하노라. 조종은 다시 소란스러웠다. 이 회초문의 내용을 믿고 항복을 하느냐 아니면 끝까지 항쟁하느냐였다. 고종임금은 제신들을 돌아보며 답변을 구했다. 짐은 경들의 의견을 쫓겠소이다. 그때 최후가 나섰다. 전하, 신들의 의견은 이미 정해졌사옵니다. 저들 오랑캐와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것이옵니다. 고종 18년 11월 28일 살레탑은 살아서 움직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대로 척살하라는 명을 내렸다. 가옥이 불타고 그 연기를 피해 거리로 쏟아져 나온 사람들이 무수히 살해당했다. 그것은 사륙이었다. 이날의 상황을 고려사에서는 계견일공이라 하였다.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닭이나 개도 씨가 말랐다는 뜻이다. 개경은 순식간에 공포의 도가니가 되었다. 몽고군이 포위해버린 개경. 이제 사대문 출입은 막힌 상태였다. 최후가 궁 안에 들어갔을 때 고종임금은 강안전에 홀로 있었다. 사람을 풀어 3품 이상의 고관들을 불러들였다. 저들이 사대문을 포위한 채 공격하지 않는 것은 무슨 연유라 보시오. 최후가 말했다. 신의 생각으로는 저들이 우리가 항서 쓰기를 원하는 것 같사옵니다. 그럼 항서를 써야 합니까? 모두들 묵묵부답이었다. 이때 어사민이가 입을 열었다. 평소 침착하고 구변이 좋기로 소문난 인물이었다. 전하, 신은 우리 고려가 저들 오랑캐와 맞서 싸우기로 국론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침은 저들에게 결코 알려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결심은 마음속 깊이 감추고 우선은 무엇이나 저들의 뜻에 따르는 것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전하, 저들 오랑캐 무리들은 성 밑에 이르렀습니다. 지금으로서 가장 급한 것은 어떻게든 저들의 군마가 왕도에 들어서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오? 우선은 저들이 머물고 있는 곳에 많은 박물과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가져가야 합니다. 그리고 저들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를 살펴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일종의 특사를 보내자는 말이었다. 어사민이는 자신이 특사를 자청하고 나섰다. 이렇게 하여 그는 몽고 진영으로 가서 융숭한 대접을 받고 그곳 사신과 함께 성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고종 임금에게 안북 도읍으로 오라는 것이었다. 조정에서는 고종 임금 대신 회양공 왕정이 대신 가게 되었다. 왕정은 12월 23일에 살레탑과 함께 개경으로 돌아왔는데 그들이 올린 글에는 고려에서 살해한 사신의 죄를 묻는다는 내용이 쓰여 있었다. 그것을 면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재화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저들의 요구가 적지 않으니 우리의 답변이 빠를 것으로 생각지는 않을 것이요. 우선은 살레탑의 환심부터 사도록 합시다. 그리하여 고종 18년 12월 29일 살레탑에게 황금 70근, 백금 1,300근, 비단옷 1,000벌, 말 170匹를 주어 보냈다. 또한 휘하 장수들에게 줄 선물도 마련하여 조숙창을 대장군으로 삼아 떠나게 하였다. 한편으로는 몽고의 사신이 압록강 근방에서 살해된 사건은 고려로서는 전혀 모르는 일이니 너그러이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도 썼다. 살레탑은 고종 임금의 글을 읽고 고종 19년 정월 11일에 북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끝없이 재물을 요구하는 저들의 등살에 조정은 치를 떨어야 했다. 어느 날 궁에 들어온 최우는 뜻밖의 대안을 내놓았다. 그것은 왕도를 옮기자는 것이었다. 이른바 천도이다. 이러한 최우의 주장에 고종 임금이 선뜻 나서지 않은 것은 왕도를 옮기는 것도 중차대한 것이지만 그것보다 왕비 류씨의 병환이 더 깊어졌기 때문이었다. 하루가 다르게 수척해지는 왕비를 바라보는 고종의 심정은 착잡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좀 평안하십니까? 마음을 편히 하세요. 이까짓 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하께서 신첩을 아껴주신 은혜 어찌 있겠습니까? 전하, 나라의 큰일이 앞에 있으니 사사로운 정으로 인해 그르치지 마십시오. 하루가 다르게 핏기가 보이지 않던 왕비는 고종 19년 6월 초하룻 날에 눈을 감았다. 국장을 마치고 돌아온 고종 임금은 한결 수척해 보였다. 이렇게 사흘이 지난 고종 19년 6월 16일 최우는 승선 이상의 재상과 추미론을 불러 천도론을 입에 담았다. 누군들 왕도를 버리고 천도하고 싶겠소. 그러나 작금의 사태가 천도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태조대왕 이래 300년을 지탱해왔지만 이제는 지기가 쇠한 탓인지 잦은 외환으로 국권을 지킬 수 없어요. 참지정사 유승단이 반대하고 나섰다. 그는 명종 임금 때 문과에 급제한 인물로 경사에 밝고 문장력이 뛰어난 제사였다. 당시 나이는 65이었다. 상국대감의 주장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나 천도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그 이유를 유승단은 이렇게 설명했다. 소로서 대를 섬기는 것은 이치라는 것이다. 몽고 오랑캐라 할지라도 예로서 맺고 믿음으로 대하면 그들이라 해도 우리를 괴롭힐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우는 거칠게 몰아쳤다. 나이가 들수록 겨우 글줄이나 읽고 구변만 늘었다는 것이다. 어쨌든 논의는 끝났소. 모두들 천도하는 것으로 알고 그만 돌아가시오. 더 이상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았는지 유승단은 입을 다물어 버렸다. 모두들 힘없이 걸어 나왔다. 대신들의 행렬이 문간에 이르렀을 때였다. 그때 부르짖듯이 반대하고 나선 이가 있었다. 야별초의 지유 김세충이었다.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 좁은 강화숨으로 들어가 무엇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는 누가 말릴 사이도 없이 대문 안으로 다시 들어가 성큼성큼 최우가 거처하는 방문 가까이 다가갔다. 방 안에는 최우를 따르는 측근 몇 사람이 함께 있었다. 상국 나으리를 뵙니다. 누구냐? 야별초 지유 김세충입니다. 지유 따위가 나를 만나러 왔느냐? 반드시 드릴 말씀이 있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무슨 말이냐? 상국 대감께선 천도를 하신다 하옵는데 그건 불가하옵니다. 대감마님, 이 개경은 태조대왕 이래 300년 동안 지켜왔습니다.
이곳을 놓아두고 궁벽한 광화섬으로 간다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옵니다. 허면 좋은 방도라도 있느냐. 광화섬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곳에 있어도 오랑캐들에게 시달림 받지 않을 좋은 방도라도 있느냐 그 말이다. 그건 없단 말이냐. 어찌 대답이 없느냐. 만약 내가 나의 자리에 있다면 어떤 방법을 쓰겠느냐. 천도를 하지 않고도 난관을 극복할 다른 방안이 무엇냐. 그걸 말하라는 것이다. 그 방법이 김세충에게는 없는 것 같았다. 두어 차례 더 묻고 나서 채우는 측근을 향해 소리쳤다. 여봐라, 저놈의 목을 베어라. 김세충은 결국 죽어서 이 집을 나갔다. 다음 날 그는 관복을 입고 입궐했다. 천도는 절대 불가하다는 젊은이의 피를 보아서인지 최후의 발걸음엔 힘이 넘쳐났다. 그는 사인궤에 올라 건장한 교꾼들을 재촉했다. 흔들흔들 가면서 생각을 가다듬었다. 나 혼자 먹고 살자고 천도를 하자는 게 아니다. 천도를 하면 누가 가장 손실을 보느냐. 의당 나다. 수많은 죄아를 손해보면서 천도를 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내가 사심이 있겠는가? 아니다. 나는 사심이 없다. 천도는 오직 이 나라 종사를 위해서이다. 궁에 들어온 채우는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다. 그는 고종임금의 답변을 무시했다. 이 모두는 국대민안을 위한 것이옵니다. 이렇게 통고하고 집으로 돌아와 모든 운반도구를 이용해 가재도구를 싣게 하였다. 성중에 방이 붙었다. 모든 백성은 오늘부터 강화섬으로 옮긴다. 나를 정하여 옮기되 우물쭈물하는 것은 군법으로 다스린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개경은 벌집을 쑤신 듯 소란스러웠다. 이때 개경의 선유문 밖에는 몽고의 사신 일행이 도착해 있었다. 그들은 이제나 저제나 접반사 일행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도록 벼슬아치라고는 콧배기도 보이지 않았다. 어렵게 그들이 수소문한 결과 이 나라 고려의 백성들이 어디론가 이사를 간다는 것이다. 나라 전체가 움직이는 사상 유례 없는 이사였다. 몽고의 직사들은 서둘러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채우는 거리낄 것이 없었다. 대국의 직사 등 누구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다. 천도의 북을 울렸으니 이제 시작이다. 둥둥둥 북을 울렸으니 그 북소리의 여운을 따라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면 된다. 그러나 채우가 모르는 것이 있었다. 천도를 알리는 북소리는 망해가는 고려의 비통에 찬 울음소리요 무인천하의 마지막을 고하는 북소리라는 것을.